쿠오바디스 16. 리기아를 보자 청년 귀족의 피는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군중도 노인도 방금 들은 그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놀라움도 깡그리 잊고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노력을 거듭한 후 불안과 상심과 고뇌에 찬 길고 긴 나날을 보낸 후 드디어 그녀를 찾아낸 것이다. 난생 처음 그는 기쁨이란 야수처럼 가슴에 덮쳐와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운명의 여신은 자기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도 지금은 자기의 눈과 자기의 행운이 믿기 어려웠다. 이 믿기 어려운 기분이 없었다면 성질이 급한 그는 뭔가 분별 없는 행동을 해버렸을지도 모른다. 리기아는 그의 눈앞에 있었다. 더구나 리기아와 그는 불과 10발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온몸에 빛을 받으며 서 있었으므로 비니키우스는 마음껏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후드를 벗어버린 채 머리칼을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입을 약간 벌리고 사도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온몸으로 환희와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만일 킬로가 비니키우스가 자기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무슨 짓을 저지르진 않을까 걱정되어 그의 옷소매를 다시 잡아당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신없이 그녀만을 응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크리스트 교도들은 그동안에 기도를 하고 찬미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대사도는 장로들이 데려온 사람들에게 샘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비니키우스에게는 영원히 날이 새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한시 바삐 리기아의 뒤를 밟아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붙잡아 오고 싶었다. 이윽고 몇몇 신도들이 묘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킬로가 속삭였다. 날이 문 옆에 서지요. 우리만 후드를 벗지 않아서 모두들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다. 사도가 설교를 하는 동안 회중은 좀 더 잘 들어보려고 후드를 벗고 있었는데 그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킬로의 권유는 현명한 것이었다. 문길에 서 있으면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우르수스는 체구가 크기 때문에 이내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뒤를 따라가십시다. 킬로가 말했다. 들어간 집을 확인해 둔 뒤에 내일 아니 오늘 중으로 노예들에게 집을 완전 포위시켜 놓고 아가씨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비니키우스가 외쳤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리? 이렇게 하는 거요. 집에까지 뒤를 밟아가서 당장 데려오는 거요. 크로토, 자네가 그걸 맞지 않았는가? 맞지 않고요, 나리. 검투사가 말했다. 나리, 만일 제가 아가씨를 호위하고 있는 물소 같은 사내의 허리를 부러뜨릴 수 없다면 저는 나리의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킬로는 제신들의 이름을 주워 섬기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크로토를 고용한 것은 자기네들이 탄로났을 때 지켜주기 위해서였지 여자를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둘이서 여자를 붙잡으려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처녀가 도망쳐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녀는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든지 로마에서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확실하고 틀림없는 길을 택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계획 전체를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가? 비니키우스는 묘지에서 당장이라도 리기아를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고 있긴 했지만 킬로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었으나 때마침 보수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크로토가 이렇게 말했다. 나리, 이 늙은 사냥의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루키우스 사투르니누스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센툼으로 투기를 하러 갔을 때 여관에서 술에 취한 검투사 7놈이 제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늑골이 성에서 돌아간 자는 한 놈도 없었습니다.
굳이 아가씨를 저 무리 속에서 빼내오겠다는 게 아니올시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아가씨께서 집에 들어서는 즉시 거기서 납치하여 원하시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비니키우스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헤르쿨레스. 내일이면 집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저 패거리들을 놀라게 하면 틀림없이 여자를 딴 곳으로 빼낼 테니까 말이야. 저 리기아인은 굉장히 힘이 세겠는걸? 킬로가 신음하듯이 말했다. 당신 보고 저 녀석의 손목을 붙잡고 있으라곤 하지 않을 거요. 크로토가 대꾸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닭이 새벽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에야 그들은 리기아가 우르수스의 뒤를 따라 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둘이는 다른 몇 사람과 함께 걸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대사도인 모양이라고 킬로는 생각했다. 그 옆에 유난히 키가 작은 노인 1명, 나이가 지긋한 여자 2명, 그리고 등불로 길을 밝혀주고 있는 한 소년이 걷고 있었다. 이 사람들 뒤로 200명쯤 되는 군중이 따라 나오고 있었다. 비니키우스와 킬로와 크로토는 그 군중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길은 멀었으므로 그는 이따금 리기아가 믿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교리가 파놓은 자기와 리기아 사이의 심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일어난 이유도 이해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는 제법 명민했다. 그는 지금까지 리기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를 다른 처녀들보다 아름다운 처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태우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 교리가 그녀를 다른 여자들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아무리 그녀라 할지라도 관능의 기쁨이나 욕망이나 부나 사치에 마음이 끌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허망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나 페트로니우스가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을 이제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이 새로운 종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리기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는 자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리기아에게 쾌락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쾌락은 자기나 페트로니우스나 궁정이나 로마 전체가 다투어 추구하고 있는 쾌락과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알아온 모든 여자들은 그의 정부가 될 수 있었으나 크리스트 교도인 이 여자만은 자기의 제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 그의 머리는 점점 복잡해졌다. 그러나 킬로의 하소연이 그를 혼란에서 구해주었다. 킬로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가 고용된 것은 리기아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는 리기아의 거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에게 이 이상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그는 리기아를 납치하는 것까지 맞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손가락이 3개씩이나 없는 불구자에게 사색과 학문과 덕에 몸을 맡긴 늙은이에게 누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비니키우스처럼 훌륭한 사람이 여자를 납치하려다가 무슨 위험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 물론 신들은 선택된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신들이 이승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눈을 돌리고 체스라도 하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었던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운명의 여신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한낮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이런 밤중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만일 그 리기아족의 곰이 비니키우스에게 맷돌이나 술통이나 아니면 물통 따위라도 던진다면 가엾은 킬로는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책임만 짊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가엾은 철학자인 자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사랑했듯이 비니키우스를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비니키우스가 집에서 나올 때 그가 보고 있는 앞에서
허리에 꽂은 돈주머니를 건네주셨으면 여차한 경우에는 곧 도움을 청하거나 크리스트 교도들의 비위를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사려 깊고 경험 많은 늙은이의 권고를 어찌하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인가. 비니키우스는 이 말을 듣고 허리띠에서 돈주머니를 뽑아 킬로의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이걸 줄 테니 입 좀 닥치고 있어요. 킬로는 돈주머니가 꽤 무겁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비니키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 성문에 거의 다가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사도가 지나가니까 두 병사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사도는 잠시 그들의 투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상호를 그어주었다. 로마의 병사들 가운데까지 벌써 크리스트 교도가 있으리라고는 청년 귀족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깜짝 놀라며 시내에 화재가 일어나면 이웃으로 계속해서 불이 번져가듯이 이 종교 또한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사로잡으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곳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형편이니 만일 리기아가 시내에서 도망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은밀한 탈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위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그는 가슴이 섬뜩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그 순간 제신들에게 감사했다. 공지를 지나자 크리스트 교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지금까지보다도 좀 더 뚝 떨어져서 더욱 조심스럽게 리기아의 뒤를 밟을 필요가 있었다. 티베리스 강 건너편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바야흐로 해가 솟아올랐을 때 리기아가 끼어있던 무리는 둘로 갈라졌다. 사도와 나이든 여자와 소녀는 강물을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갔고 키가 작은 영감과 우르수스와 리기아는 좁은 길로 접어들어 곧장 가더니 아래층에 가게가 둘 있는 집 현관으로 들어갔다. 가게는 하나는 기름집이고 하나는 새집이었다. 킬로는 비니키우스와 크로토의 뒤에 50보쯤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벼랑간 못 박히듯이 우뚝 멈춰서서 벽에 찰싹 몸을 붙이고 앞서가고 있는 두 동행을 돌아오라고 낮은 소리로 불렀다. 주피터, 아폴론, 베스타, 키벨레, 이시스, 오시리스, 미트라, 바알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모든 신들 앞에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리, 이 계획을 중지해 주십시오.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렸다. 비니키우스의 얼굴이 흥분으로 창백했고 눈은 늑대의 눈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킬로는 그 얼굴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 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니키우스의 이 계획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크로토는 헤르쿨레스 같은 가슴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치 우리에 갇힌 곰처럼 미련한 얼굴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불안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야, 내 뒤를 따라와. 비니키우스가 명령하는 투로 말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캄캄한 입구로 사라졌다. 킬로는 제일 가까운 길 모퉁이에 있는 집까지 뛰어가서 그 집 그늘에 숨어 얼굴을 내밀고 어찌 되어가나 살피고 있었다. 비니키우스와 크로토는 복도같이 기다란 입구의 통로를 지나 사방이 건물에 둘러싸인 비좁은 안뜰로 나왔다. 이곳은 이를테면 이 집 전체의 공동 아트리움 같은 곳으로 한가운데에 분수가 있고 그 물은 땅바닥에 붙박아 놓은 돌 수반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방의 벽의 바깥쪽에는 일부는 돌, 일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층계가 몇 개씩 붙어 있어서 각 층의 베란다로 통했으며 그 베란다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1층에도 셋방들이 있었다. 그중 몇 개는 널빤지로 된 문짝이 달려 있었으나 헤어지고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한 담요로 안뜰과의 사이를 막아놓은 방들도 있었다. 이른 시각이라 안뜰에는 인적이 없었다.
오스트리아눔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외에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자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나리, 어떻게 할까요? 크로토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여기서 기다리지. 누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안뜰에서 누가 보면 안 돼. 그 순간 그는 킬로의 권고 쪽이 실제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예를 20-30명쯤 거느리고 왔더라면 하나밖에 없는 출구인 저 문을 포위하라고 한 뒤에 한 집 한 집 수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형편으로는 대번에 리기아의 거처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건물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스도 교도가 이쪽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리기아에게 알려줄 염려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리기아의 거처를 묻는 것조차 위험했다. 비니키우스가 아무래도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벼랑간 이쪽에 있는 방 앞에 쳐져 있는 휘장 하나가 들리더니 안에서 채를 든 사내가 나와서 분숫가로 다가왔다. 비니키우스는 한눈에 그가 우르수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게 리기아인이야. 비니키우스가 속삭였다. 당장 뼈를 분질러 놓겠습니다. 잠깐만. 두 사람은 입구 쪽에 어두운 구석에 있었으므로 우르수스는 눈치채지 못하고 채에 수북이 담은 야채를 조용히 물에 헹구기 시작했다. 묘지에서 밤을 꼬박 지새웠기 때문에 그 야채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모양이었다. 이윽고 야채 씻기가 끝나자 그는 젖은 채를 들고 아까의 휘장 뒤로 사라졌다. 크로토와 비니키오스는 그대로 리기아의 방으로 따라 들어갈 셈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우르수스는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려다가 가벼운 발소리에 멈춰섰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 그는 채를 내려놓고 이쪽을 응시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바로 너야. 비니키오스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크로토 쪽을 보며 낮은 소리로 빠르게 덧붙였다. 해치워. 크로토는 호랑이처럼 돌진하여 리기아인이 정신을 차려 적인지 뭔지 확인할 틈도 주지 않고 강철 같은 양팔로 대뜸 그를 붙잡았다. 비니키우스는 크로토의 초인적인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격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두 사람의 곁을 빠져나가 오두막집의 입구로 뛰어갔다.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거기는 어두컴컴한 방이었는데 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사방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불빛은 리기아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불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오스트리아눔에서 그들과 함께 돌아온 영감이었다. 비니키우스는 곧장 뛰어들어가서 리기아가 그라는 것을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문께로 되돌아 나왔다. 영감이 막으려고 했으나 그는 그녀를 가슴에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영감을 밀쳐버렸다. 그 순간 후드가 머리에서 벗겨졌다. 자기가 잘 아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섭기만 한 그의 얼굴을 보고 리기아는 공포로 피가 얼어붙고 목소리까지 꽉 막혀버렸다.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문설줄을 붙잡고 버텨보려고 했으나 보람도 없이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돌바닥 위에 끌렸다. 그녀는 비니키우스에게 안겨서 뜰러 나왔을 때 무서운 광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기절하고 말았을 것이다. 뜰에서는 우르수스가 한 사내를 두 팔에 안아들고 있었다. 그 사내는 뒤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우르수스는 두 사람을 보자 다시 한번 사내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더니 미친 들짐승처럼 비니키우스에게 확 덤벼들었다. 죽었구나 하고 청년 귀족은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죽이지 말아요 하고 리기아가 외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그 번갯불 같은 것이 리기아를 안고 있는 자기 팔을 뿌리쳐 버린과 동시에 땅이 기우뚱하면서 시야가 흐려져 버렸다. 킬로는 골목길 모퉁이의 집 그늘에 숨어서 일의 귀추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공포가 싸우고 있었다. 그는 또 만일 그 두 사람이 리기아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비니키우스 곁에 있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제 우르수스 따위는 두렵지도 않았다.
크로토가 그를 죽였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일 지금까지 텅 비어있던 거리에 크리스도 교도들이 모여들어 비니키우스에게 저항을 해온다면 그는 정권 대리 또는 어명 집행자인 척하며 암호를 낼 작정이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순찰병을 불러서 청년 귀족을 노상의 천민의 손에서 지키면 자기는 또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령 잘 되지 않더라도 크루토에게 뒷일을 맡겨두고 군단 사령관은 아가씨를 안고 나오면 되겠지. 그렇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입구가 너무 조용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역시 그가 생각한 대로였다. 입구에서 누군가 머리를 반쯤 내밀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머리는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비니키우스가 아니면 크루토일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가씨를 납치했다면 왜 악을 쓰지 않는 걸까? 그리고 어째서 거리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걸까? 어찌되었거나 사람들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는 없지. 카리네까지 가기도 전에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일어날 테니까 말이야. 한데 저게 뭐지? 아, 불사의 신들이시여. 벼랑간 몇 개 남지 않은 킬로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곤두섰다. 통로 입구에 축 늘어진 크루토의 시체를 어깨에 맨 우르수스가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본 뒤에 강을 향해 인기척이 없는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킬로는 진흙을 발라놓은 것처럼 벽에 착 붙었다. 저놈에게 들키면 끝장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우르수스는 빠른 걸음으로 그의 앞을 지나쳐 이웃 건물 뒤쪽으로 사라졌다. 킬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옆 골목으로 빠져 달리기 시작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를 딱딱 마주치고는 있었지만 그의 재빠름은 젊은이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저놈이 돌아오다가 나를 보면 붙잡아 죽일 거야 하고 그리스인은 생각했다. 오 제우스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아폴로니여, 헤르메스여 도와주소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저는 로마를 떠나 메센부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악마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골목을 몇 개씩 지나서 멀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몇 사람의 일꾼들을 보고서야 그는 겨우 침착해지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서 그는 어느 집 문간에 앉아서 망토자락으로 이마에 땀을 씻었다. 나는 늙어서 이제 좀 쉴 필요가 있단 말이야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한 가지 일만은 그를 부단히 위로해 주었다. 돈주머니를 2개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는 비니키우스가 저택에서 그에게 준 것, 다른 하나는 묘지에서 돌아올 때 준 것이었다. 이런 좋은 형편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겪어온 숱한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니 그는 오늘만큼은 여느 때보다 배불리 먹고 여느 때보다 좋은 포도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술집이 문을 여는 시간이 되자 그는 어찌나 열심히 먹고 마셨는지 목욕하는 것도 잊고 말았다. 졸려서 비틀거리며 수브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비니키우스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들인 여자 노예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우굴처럼 캄캄한 침실에 들어가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이내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는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다기보다 노예에 의해서 깨워졌던 것이다. 급한 용무로 만나자는 정가를 가지고 누가 찾아왔다면서 그를 깨운 것이다. 경계심이 강한 킬로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후드가 달린 망토를 걸친 다음 노예를 밀어내고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리고 간담이 서늘했다. 침실의 입구에 거대한 우르수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킬로는 사지와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수천 마리의 개미가 자기 등에서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마침 이를 딱딱 마주치며 말했다. 실아, 난 집에 없어. 난 몰라. 저런 사람.
그러나 우르스스는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는 듯이 침실 바로 문 앞에 와서 몸을 숙여 안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다. 킬로니데스, 그는 말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 하고 킬로가 대답했다. 크리스트 교도들 중에서도 가장 독실한 당신에게, 그렇소, 내가 킬로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나 본데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킬로니데스, 우르스스는 되풀이했다. 당신의 주인이신 비니키우스님이 부르시오.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소.